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감이 3학년 학생에게 욕설을 듣고 뺨까지 여러 차례 맞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무단 조퇴를 말리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임플란트 치과가 환자들이 선입금한 치료비를 돌려주지 않고 갑자기 폐업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피해자만 400명에 달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박지훈 변호사님이 진짜 15초 전에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막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오셨죠?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 오셨어요, 그럼? 늦었어요. 그냥. 아, 늦었어요? 교통이 좀 막혀서. 예. 아유, 진짜 짜증나 죽겠어.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방송사고 안 내신 게 어디예요?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퀴즈로 시작해보죠. 세계적인 밀랍 인형 박물관 마담 투소의 배우 임시완 씨의 밀랍 인형이 이렇게 전시된답니다. 자, 이 두 피사체 중에 사람 임시완은 어느 쪽일까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패널들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왼쪽이 사람 임시완이다, 손. 오, 자, 그러면 오른쪽이 사람이다, 손. 아, 자, 좋습니다. 자, 정답은 1분 뒤에 공개합니다. 자, 오늘 출연자부터 소개 올리죠. 예, 좋습니다. 백다혜 아나운서, 조금 늦으신 박지훈 변호사. 자, 그리고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집 신랑도 저 때문에 사반 입문해서 뾰로롱 해요 하신 이은희, 이한영 부부님. 우리 집 양이 추석이 사반만 하면 저러고 그냥 자리를 잡고 보고 있어요. 얘 좀 이상한 것 같아. 뭐 알고 보는 거야 하신 김민주님. 자, 우리 아들이 귀갓길에 넘어져서 크게 다쳤어요. 급한 대로 인근 외과에 갔는데 진료 시간 끝났는데도 치료 다 해주시고 돈도 안 받았대요. 광주 남구 봉선동 유대향 외과 간호사쌤 감사합니다 하신 이미영님. 세상 제일 사랑하는 시어머니 정기숙 여사 70번째 생신 축하해 주세요 하신 부산의 김경심님. 대한항공 소속 배구 선수 임동혁 어머니 강희정 언니 아들 군대 보내놓고 잘 견디네요. 오늘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하신 정유선님. 자, 동작 사당의 김대열님, 청주의 김혜경님, 이미연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도 함께하는 아산사반 뉴스 치러고!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하기 전에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예, 바로 정답은 왼쪽이 사람 임시완이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조금 오늘 좀 어수선하네요. 달려보죠. 예, 어수선해요. 두리번거리다가 툭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저쪽에서 두 여성이 어슬렁 손에 흰 봉지를 들고 오는데요. 갑자기 쓱 멈추는 주변을 두리번. 아, 또 뭘 훔치려고 또. 야, 없어. 그러더니 툭. 야, 툭 놓더니 야, 튀어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저렇게 걸어갑니다. 저는 뭘 훔치는 건 줄 알았더니 놓고 가는 거였어요. 혹시 불우이웃들 주라고 쌀이라도 놓고 간 건가요? 네, 아닙니다. 지난 5월 28일 저녁에 부산 수영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건물 주차장에서 나온 두 여성이 같은 골목에 있던 제보자의 가게 앞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사라진 건데요. 제보자가 배출한 종량제 쓰레기 봉투 위에 마라탕을 먹고 난 쓰레기를 버리고 간 건데 제보자가 발견을 하고 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에 따르면 구청에서 쓰레기는 치워줄 수 있지만 투기한 사람들을 잡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환경 오염이 심각한데 분리수거라도 잘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남의 가게 앞에 쓰레기를 버린 걸 당사자들이 부끄러워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마라탕 주문할 힘도 있어. 잘 먹고 트림 꼭 할 힘도 있어. 네. 그런데 제대로 버릴 힘은 없어. 아니, 그렇게 귀찮으면 숨은 왜 쉬고 살아? 그러니까요. 양심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정해진 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이 경우 과태료 10만 원 정도 부과될 수 있는데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죠. 양심이 정말 없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별게 다 논란입니다. 자, SNS에 올라온 영상 하나가 커뮤니티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시죠.
자, 고장난 승강기 아닙니다. 소방관이 문을 힘껏 열자 아이들 탄성. 야, 열렸다. 자, 그리고 아이들 무사히 저렇게 빠져나가는데, 자, 이때 소방관 아저씨가 야, 나와. 이 반말을 했다고 이 커뮤니티에서 뭐 난리가 났대. 자, 무려 2시간이나 갇혀 있다 구조됐다는데, 아니 그럼 백 변호사님, 마마 어서 나오시지요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뭐야? 진짜 별게 다 논란이네요.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도 몰랐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저 엘리베이터 안에서 3명이나 2시간 동안 저 안에서 갇혀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구조되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방관들이 쫙 문을 열고 야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잘못됐지 그래서 저도 왜 논란인가 봤더니 예. 왜 반말하냐. 네, 그러니까 애들이 장난치다 갇힌 것도 아니고 왜 반말을 하는지 반말은 좀 짜증난다 이런 누리꾼들의 반응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소방관을. 누굴요? 소방관을요? 왜요? 감사한 건 감사한 건데 반말했으니까. 네,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정말 쓸데없는 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소방관이 서비스직도 아니고 일단 구해주면 고마운 줄 먼저 알아야지. 그럼 열렸으니 나오라고 하지 들어가라 그러냐. 그렇죠. 그리고 긴급 상황에서는 짧고 강하게 말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기서 빨리 나오세요 보다는 야 나와 이게 훨씬 효율적인 대응이라는 것. 근데 문제는 아직도 누리꾼들이 옥신각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 안에 뭐 어르신이 계셨다 그러면 그렇죠. 빨리 나오세요라고 했겠죠. 초등학생 3명이었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새는 바가지 해외에서도 점점점입니다. 자, 일본 도쿄에 출장을 가신 이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도쿄의 지하철 안입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저 앞에 있는데요. 자, 앞좌석에 뭔가 높게 솟아있는 두 무릎. 느낌 안 좋다 싶더니 번쩍 양쪽 족을 저렇게 앞좌석 위에 떡하니 올려놓고는 휴식을 취하더라는 겁니다. 저게 전철, 기차 아무튼. 자, 안에서 올리는 족 바깥에서도 올린다더니 극장 의자 위에 발 올리다가 기어이 외국 나가서도 저 짓을 하는구만요. 자, 제보자가 일본에 좀 업무차 자주 오가는 한국인인데 도쿄입니다. 도쿄에 지하철 가는 도중에 한국인으로 보이는 가족들이 탑승을 했고 저렇게 다리를 올렸다는 거. 근데 저는 더 불편해 보이거든요. 제 눈에 그래 보이나요? 제 눈에도 그렇게 그랬어요. 다리를 올리면 디스크 옵니다. 매우 불편해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불편함을 떠나서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죠. 일본 사람이 볼 때도. 영무원이 객실을 지나가면서 볼 때도 상당히 좀 표정이 안 좋다. 또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말. 표시 납니다. 그러면 일본말이나 중국말 쓰든지 표시가 딱 날 겁니다. 그래서 해외까지는 좀 제발 이런 모습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화분이 무슨 죄니?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야심한 시간 가게 앞에 예쁜 화분이 저렇게 짜잔 놓여 있죠. 자, 그런데 한 남성이 오더니 나무를 쥐고 그대로 툭 띵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자, 화분을 바닥에 밀면서 휙 하니까 화분이 구르면서 그냥 흙을 탁 뿌리는 거 보세요. 자, 바로 그때 일행이 옵니다. 야, 인마 이걸 왜 밀어? 에이, 참 발을 쭉 뻗더니 저걸 또 세워? 일단은 저렇게 세우니까 나무는 섭니다. 그렇게 화분은 세워졌지만 현장은 여전히 초토화가 됐죠. 자, 박 교수님, 왜 저렇게 남의 물건에 함부로 저렇게 손대는 인간들이 많은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사람마다 인격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기가 지나가는데 저 무슨 화분을 무슨 죄가 있다고 화분을 저렇게 엎어서 흙을 다 엎나. 그리고 뭐 뒤에 오시는 분은 그나마 이제 왜 그래 이러면서 세워주긴 했는지 세워주는 거 좀 손으로 세우지. 그러니까 내 말이. 발로 저렇게 도대체 화분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 화분 주인께서는 이거 얘기하시면서 정말 남들한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애정을 가지고 키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달라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천하의 나쁜 X가 됐어요. 이건 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남편과 시아버지의 약을 두고 다투다가 헤어질 위기라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사연자 부부는 다소 특이한 사연이 있는데요. 첫 아이를 낳고 이혼을 했다가 몇 년 전부터 재혼은 아니고 이 사실혼 관계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벌어진 사건으로 순식간에 나쁜 며느리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폐질환을 앓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인터넷으로 가래 없애주는 약을 주문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남편이 이걸 사연자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연자가 찾아보니 약값이 거의 4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용돈을 시가에 들인 상황이어서 남편에게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내 돈을 주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도 같이 벌고 생활비도 같이 쓰다 보니까 당신 돈이나 내 돈이나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당신이 알아서 주문해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이 혼자서 약을 찾아보길래 알아서 한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기분 나쁘게 비아냥거리거나 휴대전화로 종일 게임만 하는 등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아버지 약 하나 못 사주냐면서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황당해서 약 사지 말라고 한 적 없다. 얼마든지 알아서 살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억울하다는 듯이 당신이 그 돈이 그 돈이라고 말해서 충격을 받아서 약을 못 샀다. 부모님한테 죄송해서 그동안 연락도 못 드렸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크게 싸우고 결국 헤어진 애 만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연자는 효도를 대신 떠넘기고 자꾸 아내 탓을 하려고 하는 남편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인 때문에 시아버지 약을 못 샀다고 탓하는 남편이 정말 본인 잘못인 건지 고민이 된다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어머머머머 이 남자 진짜 웃겨. 여보세요 박지윤 씨. 내가 아버님 약 사지 말라고 했니? 당신이 사서 보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걸 나한테 뒤집어 씌워. 살림하는 입장에서 약값이 좀 부담스러워서 한마디 한 걸 왜 날 나쁜 X를 만드니? 아이고 효자 났네 효자 났어. 모바일 게임 할 시간은 있고 니네 아빠 약값 벌 시간은 없어. 아유 확 동그라미. 오, 아니 이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남편이에요. 야, 박상희 너 진짜 버르장머리 없이 너 그렇게 얘기할 거야 너? 그 돈이 그 돈이라고 네가 얘기했잖아. 아버지 약 사지 말라는 말이랑 뭐가 달라?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 줄 알아? 마누라 눈치 보느라 아버지 약도 마음대로 사드리지 못하는 이 못난 아들놈의 심정 네가 알긴 하냐고. 야, 내가 진짜 너랑 다시 합치는 게 아닌데 X입니다. 이게 좀 의외네요. 자, 백 변호사님. 아니 저거는 사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아니 맨 처음에 사달라고 부탁을 해서 얼마 전에 돈 드린 게 부담돼서 안 살려고 하니까 남편이 돈을 보내줄게. 네 돈이나 그 돈이 이 돈이지. 그게 결국 사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나는 안 산다는 소리예요. 근데 남편이 그냥 샀다가 사서 보냈다가 또 무슨 소위 욕을 먹을지 모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이제 아버지가 저걸 사셔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된 건데, 근데 이거를 아내분이 지금 우리 집 사정이 이런데 꼭 이걸 우리가 사야겠어요라고 사연을 보냈다면 오히려 아내 편을 들어줬겠지만 내가 언제 사지 말라 그랬어? 요거는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이 남편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아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정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 낳은 후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재혼은 아니고 이혼을 한 상태지만 같이 사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부인하고 싸움을 안 해야 법적으로 남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어떻게든지 평화를 유지하고 싶어서 말하자면 백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지 말라는 메시지로 들었기 때문에 그냥 사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샀다가 아내가 알면 그걸로 싸움이 나고 그럼 또 우리는 헤어진 애 만에 될 수가 있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지금도 또 이렇게 싸움이 나니까 또 헤어진 애 만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약간 위기가 있는 약간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남편은 부인 눈치를 보면서 안 샀을 것 같습니다. 달리 해석이 좀 되거든요. 진짜? 저는 이 남편이 맞습니다. 그 부분. 사실혼 관계로 지금 있는 거. 또 그리고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애 놓고 이런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도 사실은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40만 원짜리를 갑자기 사달라니요. 사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했던 걸 이렇게 우리 앞에 두 분처럼 해석할 수 있지만
정말 말 그대로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인데 엉엉 울기도 하고 저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이러면 이럴수록 본인이 알아서 하고 어차피 부부 관계가 좀 특수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 다 고려해서 지금 사연을 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좋아. 빨리 말해. 흔쾌히 내가 주문할게 아니면 내가 바쁘니까 당신이 주문해 했으면 끝날 일이에요. 그 돈이 그 돈이라고 하면 이 남편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아버지 약을 사고 아내랑 한판 붙을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 약을 안 사고 혼자 끙끙 앓을 그럼 것인가? 울지 말고 물을 보든가 왜 울고 그러세요? 물어봤잖아요, 처음에. 아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물지 마, 엉엉 울면서 맞아, 울었어. 이러지 말고 그 돈이 그 뜻이냐고 물어보면 그래. 정확하게 아니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돈이 그 뜻이죠. 아니 사연자가 보내는 걸 보면 다른 뜻으로 생각할 여지가 없는데. 사연자가 이걸 보내는 걸 보면 사연자가 억울하니까 보낸 억울하니까. 거거든요. 사연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혼자 넘겨짚고 술 마시고 울고 그거는 저는 교수님 이거 듣고만 계실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참전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고요. 빨리 말씀하세요. 이 사연자가 본인이 좀 나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사연자가 좀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식의 말투는 부부싸움을 조장하는 말투고 남편은 이 부인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서 안 살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그거를 저는 이해를 못해. 네.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네가 알아서 주문해라. 알아서 주문하라고요. 백대 아나운서도 이거 야, 이거 찐 반응이 내가 나오고 있어. 찐 반응이. 저는 사연자가 너무 억울해 보입니다. 저는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사연자만 편을 남편 드는 것 울지 같아요. 마세요. 정확하게 의사 야, 표시하십시오. 오늘 뜻하지 않게 뜨거워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가족 여러분들도 조금 반반 나뉘신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짝밤탱이님, 효도는 셀프라고 하셨고요. 바른사람님은 남편이 옹졸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빈님, 시아버지 약사 드리는 게 못 쓸 곳에 쓰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하셨고요. 민트525님도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님 약값 아까워하는 건 마음이 상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이런 사연과 제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부산의 김길철님 보고 계시죠? 지난 1일 토요일 부산 지하철 1호선 타고 어딜 가시다가 몹시 화가 나셨답니다. 왜냐? 노약자석에 젊은 사람 4명이 저렇게 쭈루루 앉아있더란 말이죠. 불의를 보면 못 찾는 이 김 선생님. 이봐요. 노약자석에 젊은 양반들이 앉아있으면 어째? 하자 이 젊은이들 중국말을 막 쏟아내더랍니다. 중국 관광객이구나 해서 노약자석 그림 표식을 저렇게 보라고 찍어주셨다는 거죠. 말은 몰라도 그림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요지부동. 떠들기는 또 얼마나 떠드는지 몰랐다고요. 님들아 제발 로마에 가면 로마법 좀 따라주라 하셨습니다. 지난 3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 앞 복도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갑자기 남성을 향해서 손을 위로 뻗더니 뺨을 세차게 때립니다.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또다시 남성의 뺨을 여러 차례 거침없이 때립니다. 초등학생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남성의 정체는 놀랍게도 해당 학교의 교감이었습니다. 대체 그날 학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제보 사건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영상으로 시끄러웠죠. 이 교권 침해. 정말 지난 여름 그 난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준 영상이었습니다. 저희가 좀 많이 영상 제보를 받아서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자, 지금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네, 교감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초등학교 3학년인 학생은 이미 오전에 학교 밖까지 한 차례 나갔었다고 합니다.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조퇴가 불가능한데 학부모와는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생을 쫓아서 갔더니 길거리에서 학생에게 뺨을 2대 맞았다고 하는데요. 뺨을 맞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교감은 어른 때리는 거 아니다. 학교로 돌아가자라고 했고 이때 학생은 순순히 따라왔다고 하는데요. 이후 교실로 들여보냈는데 또 집에 가겠다라며 교실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교감은 조퇴는 안 된다. 선생님과 다시 얘기하자고 했는데 학생에게 또다시 수차례 뺨을 맞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학생은 교무실 안까지 들어와서 난동을 피웠는데요. 교감의 물건들을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해당 학생은 지난달 중순에 전학을 온 학생인데 해당 사건으로 학부모들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초등생이 가방까지 메고
아이 나 집에 갈래.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이 야 수업 시간 안 끝났어. 다시 교실로 들어가 했는데 저랬다는 거죠. 이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 이 뺨만 때린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보고 오시죠. 뺨도 때리고 교감 선생님한테 침도 뱉었습니다. 자, 박 교수님.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럴 거예요. 옛날 교육 현장을 생각하시는 분. 아니 왜 이 애한테 저렇게 맞고 선생님은 가만히 있어. 그냥 꿀밤이라도 때려야지. 네, 저희 뭐 사반가족 여러분께서는 아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왜 저렇게 못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방어 차원으로 아이한테 손을 대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집니다. 네, 아동 학대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이제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선생님의 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게 교감 선생님이시겠죠. 그래서 그냥 뒷짐을 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손을 아래로 놓고 방어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맞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무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도 나는 손조차 댈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 상황이 있기 전에 이미 교실에서 한바탕 사건이 있었어요. 아수라장이 됐었습니다. 학생들도 저 아이의 담임 선생님도 공포에 떨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 건지 그 직전에 이어서 보고 오시죠. 욕한 걸 사과해라. 사과하면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경찰 신고하겠다면서 자기가 전화를 이제 경찰에 하는데 잘 안 되나 봐요. 네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우리 용서해준다니까. 그래 해줘요. 네가 친구들한테 욕하고 소름 때렸잖아. 그랬으니까 그리고 네가 괴롭힌 거 하나도 없어. 부모님은 얘가 진짜 바르다고만 생각하고 이거를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 한 믿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제가 찍는다고 하니까 이제 얘가 화가 나니까 그거 찍지 말라고 너 어떻게 해버릴 거야 하면서 이렇게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저 뺨을 때렸고 떨어지니까 그걸 발로 밟았고 그러다가 이제 제 가슴을 한번 쳤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애들 말리니까 제 옷을 자꾸 끌고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또 욕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영상이 나갈 때 박지훈 변호사님이 거의 막 진짜 막 엄청 화가 나 있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교감 선생님 뺨 때리고 침 뱉기 전에 이미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 한 대 때리고 나온 상황이에요. 화가 난 게 아니고 당황스럽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이전에 이미 선생님한테 뺨을 또 가격을 했다는 모습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손가락 요구를 친구들한테 한 것 같아요. 자기한테 뭐 시비 걸었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선생님한테 막 덤벼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뭔가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불법 촬영이라고 경찰에 본인이 신고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신고는 안 됐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만히 있고 좀 제지를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 뺨을 이때도 수차례 계속 때렸다고 하고 뺨 때리면서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런 욕설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등도 때리고 학생이 다른 친구 등도 때리고 선생님 계속 따지면서 때리려고 하고 급기야는 교실에서 나와가지고 교실 유리창을 우산으로 때려서 다른 학생들 모두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요. 경찰도 출동했고요. 아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학부모가 나중에 이제 학교에 옵니다. 교실에 찾아와서 담임 선생님 불렀고요. 복도로 나갔는데 담임 팔을 또 때렸다고 합니다. 또 왜 돌려보냈냐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 아이가 그냥 단지 전날 하루만 저랬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니겠죠.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저 체크포인트 처음이 아니다라는 말 때문에 이 학부모님이 정말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것 같은 게
이게 5월 중순에도 지금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이 지금 거의 똑같은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또 일찍 가려고 그러다가 담임이 제지하고 교감이 오고 또 폭행을 휘두르고. 아, 지금 나가는 영상도 다 영상이 5월 네, 5월 영상이네요. 중순 영상입니다. 그리고 뭐 친구들 뭐 또 발로 차고 뭐 선생님 옷도 찢고 지금 무는 것 같아요. 또 이거 때리는. 같은 반 학부모들 이제 저 아이 말고 다른 아이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제가 친구를 자꾸 괴롭힌다면서 계속 분리 조치를 요구하던 상황이었고요. 다른 반 아이들도 때리고 해서 학폭 관련 민원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 아이가 아마도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왔을 텐데 저 전학이 서류상으로 4번 그리고 일단 확인한 거는 7번째 학교라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전 이미, 학교에서도 예. 유사한 행동을 해서 강제 전학되고 전학되고 이렇게까지 왔다면 학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나무라는 거를 넘어서서 이 아이를 어떻게 교정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학교에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오히려 뭐라고 하고 항의했다고 하는 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미 저렇게 여러 번의 강제 전학을 했었다면 뭐 사실상 이 상황이 뭐랄까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서도. 자, 교감 선생님 주장에 따르면 방금 저 학생이 전학 온 지 3주가 됐다는데 이틀에 한 번꼴로 되풀이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은 백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학부모 반응은 과연 저 어떨 것이냐.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네, 전학 온 후에 거의 매일 저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학생이 무단 조퇴하려고 할 때마다 교감과 담임 선생은 어머니에게 전화나 문자를 했지만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학생의 난동 때문에 경찰도 계속 출동을 하고 학생이 집으로 돌아가면 어머니가 당일에 학교로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자꾸 아이가 맞았다고 주장을 해서 교감과 담임 선생이 때린 적이 없다고 항변을 하면 아이가 CCTV 없는 곳에서 선생님에게 맞았다고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교감 교사들이 학생을 학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교감은 답답한 마음에 차라리 아동학대로 고소하라고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이 지난달 중순 그리고 이틀 전에 맞는 영상. 자, 이걸 보면 누군가가 저걸 찍고 있습니다. 누가 찍느냐? 동료 교사가 찍는 거예요. 왜? 왜 저걸 찍고 있을까? 저 궁금했거든요. 자, 교수님. 네. 그랬답니다. 학부모가 학교에 올 때마다 우리 아이가 언제 때렸다고 그래요? 막 뭐 이렇게 막 따지니까 선생님들이 증거를 남겨서 찍소리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저렇게 찍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찍은 영상을 보여줘도 뭐 보지도 않고 가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지금 10살이잖아요. 근데 전학을 뭐 7번을 다녔다? 그럼 지금 이게 뭐 8살부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유치원 때부터도 이런 행동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아이의 문제는 저는 아이의 문제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 양육자의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예. 사실 양육자가 지금 전혀 훈육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훈육을 뭐 학교에 와서 누가 봐도 문제인 아이를 우리 아이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교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을 밀치는 정도가 아니고 담임 선생님 뺨을 때리고 있어요.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7번째 전학을 하면서도 우리 아이는 문제가 없고 도리어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뭐 부모님이 양육을 사실은 뭐 잘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적대적 반항장애라던가 이런 것을 의심해서 또 제대로 된 치료라도 받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무 일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건 아동 방임입니다. 심각하게 저는 양육자의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양육자께서 치료를 받게 하시든 아니면 훈육을 제대로 하시든의 문제인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 아이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영상을 보여줘도 영상을 안 본다. 그러고 가신다고 해서 결국은 지금 교감 선생님께서 전주교육지원청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해서 블러를 세게 치고 해서 그 느낌이 좀 덜 전달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원본 영상을 봤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걸 직접 당한 교감 선생님은 어땠을까요? 22년째 교직에 몸담고 계신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2년 교직 생활 중 처음 겪는 일이다.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부모님이 허락을 하지 않고 현재 네. 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하시기 때문에 치료 교육이나 상담 이런 게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교권위를 2번 했으니까 네. 강제 전학 가능성이 높죠. 분명히 갈 건데 얘는 분명히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 아이를 다른 네. 쪽에 강제 전학을 보내면 다른 피해자 양상이나 똑같은 일은 생길 거라고 봐요. 학교나 교육청은 네. 교육기관이지 처벌기관이 아니거든요. 이 친구는 네. 진짜 치료를 받으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금방 돌아올 가능성은 보여요. 자, 만약에 이 학교, 이 교감 선생님도 포기해서 얘를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낸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탄 돌리기예요. 계속 뺑뺑이 뺑뺑이. 자, 그걸 막기 위해서 학교도 교육청도 이 학부모한테 제발 아이 치료 좀 받았으면 좋겠다. 사정을 한답니다. 누가 누구한테 사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아이는 정상이다라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정상이면 서류상 4번, 뭐 지금 최대 7번 전학을 갔다고 하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럼 거의 몇 개월에 한 번씩 전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전학 온 지 한 달 좀, 뭐 3주 됐다 그랬나요? 3주 만에 지금 선생님들이 다 두 손 두 발 다 든 상황이면 또 이 아이 결국 여기서 못 버티면 강제 전학입니다. 폭탄 돌리기죠. 다른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이 아이 때문에 휴직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아이고. 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부모님을 형사처벌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아이를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부모가 동의를 안 하면 치료받을 길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교육적 방임, 아동학대로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 학부모를. 예. 이제 그래야 아이가 치료할 길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혹시 뭐 이 아이의 부모님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이가 너무 나쁘니까 뭐 아이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 아이 어리잖아요. 그리고 아까 교감 선생님 말씀처럼 치료 받으면 이제 정말 다른 아이들과 동일하게 비슷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저 아이와 저렇게 맨날 학교 와서 항의하시고, 이 아이는 맨날 전학 다니고 전학 때문에 선생님한테 저러고, 이걸 언제까지 반복할 생각이십니까? 자, 박 교수님, 짧게요. 저 아이 치료 가능하죠? 저 아이의 왜 그런지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적대적 행동장애인지 아니면 ADHD인지 아니면은 부모의 훈육이 없어서 도덕감이나 윤리나 어떻게 해야 되는 태도나 이런 걸 전혀 배우지 못한 상태인지, 아니면 나아가서 집에서도 가정폭력이 있어서 저렇게 맞아온 건 아닌지 등등, 하여튼 면밀하게 왜 이런 행동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고, 원인을 확실히 알면 양육자가 협조해주는 제 조건 안에서 충분히 고쳐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려요. 그렇군요. 저희가 이 학생 그 학부모와 연락을 해보려고 다양한 루트로 접촉을 시도해 봤는데 연결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좀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2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임플란트 치과가 환자들이 선입금한 치료비를 돌려주지 않고 갑자기 폐업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데 피해자만 400명에 달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봅니다. 자, 어제 많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제보를 주셨어요. 네, 제보자들에 따르면 이 치과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형 치과입니다. 의사들도 여러 명이 있고 환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제보자들 대부분은 임플란트나 치아 교정을 받고 있었는데요. 치료 특성상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크게 들어서 선입금한 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3일 월요일 밤 11시에 병원에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더 이상 병원 운영이 힘들게 됐습니다. 찾아주신 환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에 깜짝 놀란 환자들은 서둘러서 전화도 해보고 밤중에 치과도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원장은 아예 잠적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 정말 아닌 밤중에 진짜 홍두깨 이 제보자분들, 피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그 발치 다 하고, 저도 이제 뭐 치아를 10 몇 개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는 다 발치했고 밑에 아랫니 그 가운데 6니 제하고는. 근데 이제 그 6월 1일까지니까 그날 이제 저녁 23시 03분쯤에 이제 환자들한테 전체 메일을 문자를 보낸 거죠. 사정상 폐업 처리하겠다. 아직까지 뭐 이제 정확히 인지 못한 분들을 뭐 외국인도 있을 거고
제가 갔을 때도 뭐 중국인 분들하고 그런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일본인 분들하고. 자, 백 변호사님, 지금 네. 보신 저 사진은 그나마 좀 양호하신 분, 어떤 분은 어르신 치아를 거의 다 발치를 해놓고 나서 저 짓을 했어요. 지금 저거 봐, 보시면 저거 봐. 지금 사진 제가 먼저 보시면요, 다 전부 다 발치했네요. 뭐 지금 대부분 뭐 임플란트 혹은 뭐 교정 이런 것 때문에 치아 다 발치하고 임플란트 기둥만 저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보니까 발치 개수도 6개 이상인 것 같고요. 그 지금 뭐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저분들 입장에서는 음식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게 다 선입금 받고 지금 갑자기 폐업을 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피해자들이 단톡방 만들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예. 저분들이 뭐 추가 비용을 내고 다른 치과를 가면 이제 금전적인 손해는 생길 수 있겠죠. 네네. 근데 더 큰 문제는 다른 병원에서 잘 안 받습니다. 왜요? 저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이에요? 아, 저 임플란트 기둥 박아놓고 다음 후속을 했는데, 어. 그럼 저 임플란트 기둥을 잘못한 건지 뒤에 한 건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의료과실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인지 책임 소재 문제가 생겨서 저런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오면 잘 안 받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저분들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걸 넘어서 저런 부분들까지 추가로 치료하는 것까지 좀 곤란을 많이 겪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피해자분들이, 제보자분들이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야반도주를 하기 며칠 전부터 좀 수상쩍은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냄새가 났다. 치과에서 무슨 냄새? 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남자 직원들도 없어졌고 여자 직원들도 많이 이제 바뀐 걸로,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세면대 부분이 2군데가 있어요. 화장실 제외하고 바깥에. 거기 한쪽이 고장났는데 고치진 않더라고요. 뭐 얼굴 가리는 보도 냄새 난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셨고, 시설 관리 면에서는 점점 안 하시고 좀 놓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어차피 문 닫고 튈 건데 뭐하러 이 볼을 빨어? 그렇죠. 어? 기본적인 건데, 이 치아 치료 받을 때 이렇게 보호 같은 걸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보호에 쿰쿰한 냄새들이 났다고 하고, 아하, 이런. 얼굴 가리잖아요. 이만 딱 보이게 하고. 네네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사실은 계속 교체하고 계속 세탁을 해야 되는데 냄새가 쿰쿰하게 났다, 뭐가 이상하다. 더 나아가서 뭔가 실장님이 안 보여가지고 원장이 직접 진료를 보고 수납하는 모습도 있었다라고 세상에. 하고요. 내부 시설 같은 거, 특히 세면대 고장이 났는데 언제까지 고치지 않는 모습도 있었고, 직원들도 많이 사라졌고, 최초의 치과 의사 선생님이 3명 있었는데 언젠가는 원장 1명만 남아 있었던 상황이고, 치료를 받다가 치위생사들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정식 직원이 아닌 알바로 잠깐 고용된 사람 같았다라고 얘기도 들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강남에 있는 또 다른 대형 치과도 뭐 비슷한 상황이라면서요. 네, 여기는 인원이 심지어 300명, 400명까지 지금 인원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며칠 더 아까 말씀드린 그 치과보다도 더 며칠 일찍 폐업 그 선언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임플란트 30만 원부터 가능합니다라는 홍보로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그래서 이제 싸게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30만 지방에서 원이면 정말 싼데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예. 네, 그러니까 지방에서 온 고령층, 외국인, 저소득층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난달 32일 밤 11시쯤에 문자로 일반 통보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너무 여기에 계신 분들도 딱하긴 마찬가지예요. 자, 정말 기초수급비 100만 원 그거 아껴가지고 정말 내 아이 이빨도 정말 엉망이 되고 내 치아도 엉망이 돼서 정말 모아가지고 간신히 지금 발치한 상태인데 어쩌면 좋냐 등등의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많습니다. 아까 백성문 변호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뭐가 됐든 저렇게 해놓고 다른 병원에서 잘 안 받는다면 이거 정말 큰 문제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맞습니다. 제보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해당 병원에 냈던 비용만큼 또 진료비가 나오는 상황인 겁니다. 폐업을 한 치과에서 이미 300만 원을 주고 진료를 받다면 또 다른 병원에서도 또다시 3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이고야.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서 백 변호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애초에 환자들을 받아주려는 병원이 잘 없다는 겁니다. 어허. 제보자들에 따르면 다른 병원에서는 혹시라도 치료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앞에 병원에서 치료를 한 부분 때문인 건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큰일 났네요, 진짜.
저희가 그 해당 치과 측에 연락을 해봤는데 뭐 당연히 야반 도주를 했으니 연락을 안 받겠죠. 자, 그리고 그렇죠. 또 이 병원 원장이 여성 원장인데 김보 뭐 원장인데 방송에도 출연하고 그렇죠.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양반이에요. 이 3일날 폐업 문자만 날리고 지금 없어져 버린 상황인데 제보자나 피해자들이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해도 다 삭제가 돼 있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처럼 과거에 출연했던 영상이라든지 이런 데 몰려가 가지고 무슨 일이냐, 아직 나 임플란트 못했다, 교정 중에 갑자기 문 닫는 게 어디 있냐라고 호소를 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보건소 직원하고 최근에 이 의사 선생님 연락이 됐다고 합니다. 폐업 관련해서 예. 조사 단계라서 밝힐 수는 없고 주장은 뭐냐면 이 병원 이 31일 날 지난달 폐업한 역시 이 병원도 있는데 자기 인수하기 전에 다른 원장이 했던 거지 나 책임 없다 이런 아이, 주장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자, 그런데 백 변호사님. 네. 대형 치과, 강남 대형 치과 두 곳이 사흘 만에 연속으로 잇따라 폐업했다. 뭔가 좀 이 치과 그 강남의 대형 치과 관련된 사건이 몇 년 전에도 하나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강남이란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치과 두 군데 공통점들은 대부분 임플란트나 뭐 이런 것들로 선급을 많이 받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병원 자체 이제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환자를 그만 받던가 최소한 그럼요. 받았던 분들에 대한 책임을 지던가 해야 되는데 책임져야죠. 그걸 하지 않고 그 이후로도 계속 만약에 저렇게 환자를 받고 저렇게 선입금 비슷하게 받아왔다면 이건 명백히 사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피해자분들 전부 다 사기로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아까 임플란트 30만 원에 많은 사람들 모았다는 것도 통상 가격의 3분의 1, 4분의 1입니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병원은 처음부터 그런 걸 노린 게 아닌가라고도 충분히 의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건 아까 저희 뭐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이게 돈을 돌려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폐업을 한 이유가 돈을 챙겨서 사라진 거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돌려받을 길이 있겠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폐업을 한 거라면 이거는 재산이 없으면 배상을 받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세상에.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일남 3녀 중 셋째 딸인 최 씨는 막내 남동생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최근 치매 판정을 받은 어머니께서 매일매일 남동생과 올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경제적인 지원도 넉넉하게 받았던 남동생. 그런데 이제는 연락도 발길도 또 끊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제보자는 사남매 중 셋째 따님입니다. 막내, 외동아들이 막내인데 뭐 이러면 교수님 그냥 뭐 보지 않아도 그냥 온갖 사랑을 독차지했을 거 아닙니까? 네, 딱 그겁니다. 일남 삼녀 중에 막내인데 위에 이제 누나가 셋이 있고요. 제보하신 분은 이 셋째입니다. 근데 이 제보하신 분도 딸 중에 막내인데 나는 옷도 학용품도 문구류도 뭐 가구도 다 언니들한테 물려받았는데 동생, 이 막내 남동생은 뭐든지 새로 사줬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렇듯이 이제 노산의 늦둥이로 얻은 유일한 아들이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뭐 정말로 모든 거를 다 해주면서 기른 거죠. 그런데 싸움이 날 때도 이 언니들하고 남동생이 싸우면 부모님은 누나가 돼가지고 남동생 하나 못 달래준다 그러면서 이제 누나들만 혼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동생 네 형제 중에 유일하게 혼자 남자면 또 나름 고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요하죠. 혹시 남동생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남동생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올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누나들을 보면서 누나 셋이 모이면 아무도 못 당한다. 뭔가 기에서 눌리고 누나들 앞에서는 왠지 내가 좀 작아지고 그래서 이 제보자분도 내 남동생이 마냥 행복하고 막 그러지만은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막내지만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남동생은 결혼 후에 올케와 함께 시부모님을 모셨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함께 살았는데 생활비는 전부 부모님들이 내셨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모신 게 아니라 모심을 당한 거는 캥거루네.
네,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고 싶기도 했고 또 막내가 돈을 좀 모을 때까지 들어와서 같이 살면 서로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이 굵직한 생활비는 대부분 부모님이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누나들은 남동생이 나이든 부모님 곁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고마웠고 또 안심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암투병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막내 동생에게 뭐 집이며 땅, 건물, 임야 등을 다 증여해줬다고 아이고야. 합니다. 이 딸들에게도 좀 주시긴 했다고 하는데요. 이 아들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아, 박 변호사님. 네. 뭐 이거 딸들도 뭐 아버지 마음을 좀 알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좀 더 앞으로 잘 부탁한다 뭐 이런 마음으로 아마 주신 거 아니겠냐라고 딸들은 좋게 받아들였다고 하고 결국 아버지 돌아가시고요. 어머니 혼자 남으시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어깨하고 고관절을 다치게 되는데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하는 과정에서 남동생이 계속 어머니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 부모님 모시면서 옳게 하고 마찰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 씨하고 이 누나들, 언니들이 봤을 때는 거동을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엄마를 요양병원에 가는 거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 어머니가 첫째 언니하고 형부가 모시기로 하고 다행히 잘 회복됐다고 합니다. 자, 잘 회복되셨다니 다행인데 그런데 어머니가 얼마 전서부터 좀 가족들을 못 알아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큰언니가 지극정성으로 엄마를 돌본 것 때문에 수술 후 회복이 참 잘 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형부한테 갑자기 아저씨라 그러질 않나. 아이고야. 뭐 언니한테 누구세요 이럴 때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치매 4급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큰언니가 어머니를 모시고 난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남동생은 나 바빠 이러면서 전화 연락도 안 되고 먼저 연락 오는 법 절대 없고 어머니 생신, 어버이날, 명절 연락 절대 없고 가까이 사는데도 발길을 아예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아, 교수님 이거는 좀 너무 이제 속상하신 거죠. 이제 누나 입장에서는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치매로 아들만 기다리는데 와서 엄마하고 좀 인사도 하고 엄마 안아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누나들한테는 연락 안 해도 엄마는 보러 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속상하시고 또 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치매는 호전되는 병이 아니고 이제 점점 나빠지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기억하고 계시고 제일 그리워할 때 지금 오셔야 그래도 제일 어머니께서 반가워하시지 또 시간이 지나면 아들도 못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참 더 속상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엄마한테 엄마는 아들이 오지도 않는데 뭐가 그렇게 아들만 그리워하냐라고 막 뭐라고 하고 싶지만 엄마가 너무 속상해할 걸 아니까 그런 얘기도 못하고 참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제보자 사연자님께서 누나잖아요. 이 동생, 막내 동생, 남동생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엄마가 아들을 되게 많이 그리워하더라고요. 너는 엄마가 힘이 없고 치매가 와서 싫다고 할지라도 엄마의 기억 속에는 내 동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들이 그거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더라도 아들 보면서 돌아가셨으면.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치매 노모를 나 몰라라 하는 이 남동생, 그걸 또 그리워하는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 그런데 백 변호사님, 네. 제가 그냥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사연자께서는 이런 남동생과 연을 끊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가 내부 속사정까지 완벽하게 알 수 없어서 제가 뭐 어느 쪽 물론 이 남동생이 잘한 건 하나도 없지만 어떤 이유가 있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요. 저는 그냥 이제 뭐 이 두 분들 사이를 뭐 연을 끊고 말고는 이제 두 분 이제 이 누나들이 판단할 문제고 이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남동생이 이 방송 보시면 그리워하는 어머니 빨리 찾아가셔서 어머니 기억 잃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어머니를 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은요? 전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일 사랑한 자녀가 제일 불효를 하고 나머지 이제 그 자녀들이 효도를 하는 경우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된 거죠. 이 아들 저는 안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그 어느 날인가는 죄책감을 갖고 후회를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복이 많으신 어머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딸이 셋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효도를 할 딸이.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께서도 안타깝지만 아들을 또
잊으시는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하지만 딸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편하게 잘 이제 마무리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 아들놈 필요 없어. 그래도 저는 그래도 이게 사실은 혈연 이걸 끊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마지막 어머니가 알아보실 때 어떻게든 한번 보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 자꾸. 아니, 안 저는 온대잖아. 뭐 연락하면 올 겁니다. 문자 100통 놓고 뭐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 멱살이라도 아닌가. 잡아야 전 되나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인연 끊고 딸들이 해줄 수 있지. 이 부분은 저는 좀 아닐 수 있다. 뭐 충분히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들도 후회할 수 있고 이러니까 한 번은 좀 만나러 와라. 좀 제발. 제가 하는 말 아니고요. 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많은 말씀 주시네요. 네, 현실도피님은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별빛 10님은 나는 끊지만 어머니는 뵙도록 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김매숙님은 단호하게 인연 끊으세요 이런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잉글랜드입니다. 잔디밭에 고양이 한 마리와 강아지 여러 마리가 뛰어놀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강아지들이 일방적으로 고양이를 졸졸 따르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고양이 귀를 잘근잘근 씹거나 꼬리를 물면서 한껏 귀찮게 구는데요. 이 도도하기로 소문난 고양이지만 이 강아지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다 받아주는 게 마치 자기 새끼를 돌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네. 네, 강아지들 친엄마는 없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 집에 사는 코커 스패니얼이 새끼들을 출산한 장본인인데요. 이 고양이와는 어릴 때부터 동고동락하며 자란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는 친구의 아이들을 마치 자신의 아이들처럼 돌봐주고 있었던 건데요. 아마 육아로 지친 친구를 위해서 잠시나마 휴식을 선물하려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네, 최고의 육아는 몸으로 놀아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힘껏 뛰어놀고 나서는 꼬리로 토닥토닥 두드려서 잠까지 세워준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깜깜한 밤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길가로 흰색 차량이 진입을 하는데 그만 차량에 물에 뚝 빠져버립니다. 멈추려고 하지만 이미 바퀴가 잠겼고요. 손쓸 새 없이 가라앉고 있는데요. 왜 저기로 갔어?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사실 저 위치가 연못이었어요.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서 연못에 물이 넘쳐 흘렀고 도로가 잠겨버린 건데요. 게다가 밤이니까 운전자 입장에서 어디가 길인지 구분이 잘 안 됐던 겁니다. 차량 앞부분이 거의 묻혔을 때 뒷좌석 탑승자가 먼저 문을 열고 탈출을 합니다. 내렸어. 어프. 헤엄을 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요. 곧 우산을 쓴 사람이 다가와서 왔어. 밖으로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도 다른 보입니다. 다른 사람. 자, 이어서 운전자, 또 뒷좌석에 있던 또 다른 사람도 곧 차량에 부딪혀서 헤엄을 치고 나옵니다. 탑승자 모두 무사했다고 합니다. 연못도 많이 깊진 않았지만 침착하게 대처한 덕분이죠. 이걸 보니까 수영을 꼭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여기 오토바이 매장입니다. 빨간머리 남성과 가게 직원 사이에 뭔가 다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헬멧을 집어들고 다가가더니 직원의 머리를 설마! 빵! 하고 내려칩니다. 깜짝이야. 격분한 다른 직원이 남성을 쫓아갑니다. 자, 잠시 사태가 소강되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근데 남성은 떨어져 있던 헬멧을 줍더니 이번엔 매장 유리창을 향해서 도준해서 구슬기스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화를 참지 못하겠다는 듯 오토바이를 발로 빵 차서 넘어뜨리기까지 하는데요. 옆에 여성이 말리는데도 계속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하다가 마지막에는 스쿠터 배터리를 빼내서 유리창에 꽝 난동에 활용 정점을 찍습니다. 좀 참어. 자, 오토바이 수리비 문제로 일어난 다툼인데요. 보다 못한 직원들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왔는데도 순순히 잡히지 않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경찰과 손을 물고 달아났다가 결국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본이 뭔데? 근본 없는 비빔면들은 날려버린다. 비빔면 꼬라지들하고는 팔도 비빔면 탄생 40주년 기념자. 이것이 근본? 맛의 근본이 살아있다. 이게 근본이야. 말씀. 기억이 안 나네. 메모하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메모하세요. 그 말해주지 마요. 생각날 것 같아. 메모하세요.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면 메모레인 하세요. 생약복합 성분으로 기억력을 원활하게. 메모레인. 메모리, 브레인, 메모레인 주세요.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 현충일 하루 쉬고요. 목요일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